오늘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날 취임식에 대기업 총수들이 총출동했는데요. 재계가 투자 보따리를 풀지 관심이 쏠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추경호 경제팀이 내일 공식 출범합니다. 새 경제팀은 첫 번째 과제로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발표하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 방향 전환이 예상됩니다. 핵심은 공급 확대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날 코스피가 2,600선도 붕괴되며 연중 최저치까지 고꾸라졌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윤석열 새 정부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재계 5대 그룹 총수와 6개 경제단체장이 참석해 새 정부 출범을 축하했는데요. 장민선 기자입니다. 국내 5대 그룹 총수와 6개 경제단체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국회 1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가 참석했습니다. 재계를 대표하는 6개 경제단체장도 자리했습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그룹 총수들과 경제단체장들은 취임식 이후 마련된 웨빈 만찬에도 참석했습니다. 역대 정부 출범 만찬에서 대기업 총수를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관건은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국내 대표 기업들의 투자 환경 조성에 얼마나 정책적 지원에 나설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윤 정부는 민간 주도 정부 조력 정책 원칙으로 기업들의 투자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기업 소통 행보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사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의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4대 그룹은 미국의 44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새 정부의 추진 과제에 맞춰 투자 확대를 검토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내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2차 추경 편성을 위한 당정 협의를 시작으로 첫 번째 공식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추 부총리는 또 내일 국회에서 여당과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을 두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12일엔 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의결하고 바로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에서 추경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2차 추경 발표 이후엔 고물가 대응과 서민 생활 안정 등의 내용을 담은 민생대책과제도 별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억제보단 규제 완화로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한다는 데 방점을 찍은 건데요. 서청석 기자입니다. 오늘 문을 연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인 방향 전환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지난 정부가 공급 대신 수요 억제에 집중했다면 새 정부는 과도한 규제와 비합리적인 세제를 손보는 동시에 공급을 확대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3대 규제를 완화해 도심 공급을 촉진하는 동시에 주택 250만 호 공급을 위한 연도, 지역별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주택 250만 호 공급을 공약한 만큼 연도, 지역별 세부 공급 방안이 담긴 로드맵 수립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이 시장 안정을 위해 임기 내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물량은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 142만 호, 재건축 재개발 47만 호, 도심 역세권 복합 개발 20만 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 개발 18만 호, 소규모 정비 사업 10만 호, 매입 약정 민간 개발을 포함한 기타 방법 13만 호 등입니다. 결국에 이제 꾸준한 공급 정책은 주택 수요자들에게 주택 시장에 대한 교섭력을 높이는 효과들을 기대할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공약이 약속했던 것들의 이행 현실화가 얼마나 조속히 이루어질지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임대차 3법,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 조정,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 제도 개편도 함께 실행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및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다만 새 정부가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에서 출범하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시행령과 시행 규칙만 손보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정책 위주로 속도감 있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오늘 코스피가 장중 2,553선을 기록하며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의 저가 매수세에 낙폭을 줄이며 2,596선에 장을 마감했는데요. 최민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날 코스피가 장중 2,553.5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장중 2,600선이 붕괴된 건 103일 만입니다. 다행히 장 마감 전 개인들의 매수세에 낙폭을 축소하며 전 거래일 대비 0.55% 하락한 2,596.5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0.5%포인트 연속 인상 가능성 등 긴축 강화와 러시아 사태 장기화에 따른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연일 강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등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이에 카카오, 카카오뱅크, 현대모비스, LG전자 등이 오늘 장중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다만 장중 개인들의 저가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유입되며 대다수 종목들이 낙폭을 소폭 회복하며 마감했습니다. 부진한 증시 흐름 속 사료 관련주는 강세를 이어나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을 계속하자 곡물 수출이 급감하며 옥수수, 밀 등 곡물 가격이 연일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업계는 내일 발표될 미국 4월 CPI를 주목해야 한다고 전하며 CPI 발표 이후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면서 증시가 반등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걱정, 여기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빠르게 반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 정점 통과 시그널을 확인하게 된다면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들은 좀 내려놓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경기에 대한 불안심도 좀 진정되면서 분위기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국내 대표 성장주로 꼽히던 카카오그룹주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 이후 오늘까지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또 카카오게임즈 이 4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약 36조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성장주의 비우호적인 글로벌 증시 환경과 부진한 카카오그룹사들의 1분기 실적이 투자자들의 매도 심리를 키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적 부진 여파에 간밤 뉴욕 증시 하락세가 이어지며 오늘도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는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루 새 10%가 넘게 급락하며 오전장 4천만 원 선을 위협받았습니다. 이는 고점 기준 반토막 수준인 건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과 긴축 속도, 경기 침체 우려 등의 가상자산 시장이 타격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전 9시 30분경 비트코인은 4,025만 원 아래로 하락하며 4천만 원 선에서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후장 들어 상승세를 실현했습니다. 오후 3시 기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3.25% 오른 4,233만 3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선 공급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새 정부는 과도한 규제, 비합리적인 세제를 손보는 동시에 공급을 좀 확대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집을 짓는 건설 현장에선 자재가 급 등 규제 리스크 등의 영향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주택 공급 로드맵 이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 시장의 불안감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는 원활한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건설 현장 셧다운 리스크를 요인별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 이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자재값이 급격히 치솟으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 곳곳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진 탓입니다. 건설사는 자재값 인상분을 공사비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하고 조합원들은 부담금 인상을 걱정하며 서로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대조 1구역의 경우 이런 갈등 탓에 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철거를 모두 마친 상태지만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비용 갈등은 원도급사인 건설사와 하도급 업체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장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기 어려운 하도급 업체들은 공사 대금을 올려달라며 일부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철근 콘크리트 연합회는 지난 6일부터 어제까지 공사를 중단했고 부산, 경남 지역 레미콘 노동자들도 어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건설 현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또 전국 철근 콘크리트 연합회 중 규모가 가장 큰 서울, 경기, 인천 연합회는 내일 대표자 회의를 열어 자재비 증액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원청업체에서 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기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5%에서 10% 가까이 되고요. 또 자재비 인상으로 인해서 50% 내지 100% 이상의 원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경영난이 어려움이 있다 그리 보고 있습니다. 비용 문제로 인한 현장 셧다운 리스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뼈대를 세우는 재료인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 등 자재값 상승세는 좀처럼 꺾일 조짐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톤당 50만 원에서 60만 원에 거래되던 철근 가격은 최근 100만 원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레미콘 단가도 세제곱미터당 7만 1,000원에서 8만 300원으로 약 13% 급등했고 원재료인 시멘트 가격도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시멘트 제조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유연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러시아산 공급이 막히며 재고량마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자재값 부담이 줄긴커녕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하도급 업체들의 반발은 더 거세질 수 있습니다. 이런 하도급 업체들의 손실 보전을 위해서 하도급 대금 조정이 없을 경우에는 공사 중단, 공지 지연, 부실 시공은 물론이고 업체들 같은 경우에 줄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건설 현장을 살리고 건설 업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발주자부터 원동업자까지 이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하는 그런 상생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사들도 사업이 진행돼야 하는 만큼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고려하고 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자재값이 두 자릿수로 뛰어오르는 상황은 건설사 입장에서도 사실상 불가항력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운송비 등까지 한꺼번에 올라 마진율이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마다 조합과 공사비 갈등이 거듭되고 있어 계약을 마음대로 조정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설 업계에서도 이미 원가율 자체가 높은 산업을 하는데 거기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높은 비율로 상승을 하면 이미 10% 안팎으로 가져가고 있는 수익률에 큰 타격을 입으니까 마음대로 수익률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시행사라든지 사업주 쪽의 계약 변경, 그러니까 자재비 상승분에 대한 계약 변경 청구나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런 구조가 복잡할수록 계약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부분이죠. 이렇듯 치솟는 자재값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공사 현장이 멈춰설 경우 250만 호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 로드맵도 이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현장들이 자재,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또 조달의 어려움 그리고 건설 인력의 인건비 부분에 대한 상승 등으로 해서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얘기하는 공급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공사를 미루려는 움직임은 이미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에서 2월 전국에서 착공된 주택은 44,352채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6.9% 감소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적자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어 착공을 미루는 업체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택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오는 6월 기본형 건축비 추가 인상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3월과 9월 기본형 건축비를 정기 고시하는데 이번엔 수시 고시를 통해 기본형 건축비를 다시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원가 변동분을 반영해 공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미 지난 3월에도 건설 자재값이 급등한 상황을 고려해 분양가 산정의 바탕이 되는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를 지난해 9월 대비 2.64% 올린 바 있습니다. 분양가 상승 우려가 있지만 공사 중단 사태가 확산할 경우 신규 공급이 급감해 오히려 주거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급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무엇보다 대단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실제 지금 3기 신도시의 건설이라든지 서울 도심에 있어서 재건축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에 있어서 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공사가 중단되면 조합이든 시공사든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그럼에도 원자재 등 최근 물가 급등은 아파트를 짓는 이해관계 모두를 공사 중단이란 막다른 길로 내몰고 있습니다. 갈등 중재와 원자재 수급 루트 확보 등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최근 기업 공개, 이 IPO 시장을 둘러싼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SK쉴더스 등 코스피 상장을 예고했던 기업들 속속 상장 철회에 나서고 있죠. 반면 코스닥 시장 IPO는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최근 IPO 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올해 SK쉴더스를 비롯해 현대엔지니어링, 보로노이 등 4곳이 상장을 백지화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지난주 골프존 커머스, 레메디 등 5곳이 코스닥 시장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를 접수해 최근 IPO 시장 분위기가 냉랭하다는 말을 체감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올해 상장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공모가를 낮추거나 기존 주주 보유 지분의 보호 예수 기간을 늘리는 등 투자 요인을 높인 겁니다. 지난 2월 모아데이터는 몸값을 낮춰 잡았습니다. 공모가를 밴드 하단 대비 17% 낮은 2만 원으로 내린 겁니다. 또한 한 차례 상장을 연기한 대명에너지는 지난 4월 희망 공모가 상단을 2만 9천 원에서 1만 8천 원으로 낮췄습니다. 이에 코스닥 상장에 나서는 기업은 자본력, 투자처 등 코스피 상장 기업과의 체급 차이, 자금 이탈 우려로 상장을 지원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IPO 외에는 투자한 자금들의 엑시 방법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고요. 지금 현 상황을 감내하는 것 외에는 크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한편 증권업계에선 인플레이션과 경기 불안 등 침체된 시장 분위기가 단기간에 해소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성공적인 IPO를 위해선 스펙 합병 등을 통해 몸집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이 밸류를 올릴 방법을 찾아야겠죠. 매력적인 기업을 2개를 묶어서 덩치를 키운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밸류를 업해서 다시 공모시장에 들어와야 될 겁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르노코리아 자동차는 오늘 지리차 그룹 산하 오토모빌 홀딩스가 르노코리아의 지분 34.02%를 확보했다 밝혔습니다. 다만 길리그룹의 지분 참여 이후에도 르노코리아 자동차에 대한 르노그룹의 최대 주주 지위는 계속 유지되게 됩니다. 지난 1월 르노코리아와 르노그룹 및 길리그룹은 한국 시장을 위한 친환경 하이브리드 신차 등 합작 모델을 국내에서 연구개발 생산해 2024년부터 선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 합작 모델의 글로벌 시장 진출도 함께 모색키로 했습니다. 스테판 드블레스 르노코리아 CEO는 한국 시장의 높은 잠재력을 기반으로 르노코리아 자동차와의 합작 모델 개발에 협력하며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1분기 판매된 글로벌 전기차 탑재 배터리 사용량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 업체 S&E 리서치에 따르면 올 1분기 중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량은 42.5기가와트시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4.1% 증가했습니다.
업체별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작년보다 59.9% 상승한 13.9기가와트시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파나소닉과 CATL은 2위와 3위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SK온 4위, 삼성 SDI는 5위를 기록했습니다. SNE 리서치 관계자는 배터리 소재 가격 상승과 반도체 공급 이슈 등 불안 요인도 있는 만큼 국내 업계에 적극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소재 확보 대책이 시급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고용량 512GB CXL D램을 개발했습니다. CXL은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에서 CPU와 함께 사용되는 가속기와 메모리, 저장 장치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안된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기존보다 메모리 용량을 4배 향상시킨 512GB CXL D램은 주문형 반도체 기반의 컨트롤러를 탑재해 데이터 지연 시간을 기존 제품 대비 5분의 1로 줄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고용량 CXL D램을 개발함에 따라 메인 D램과 더불어 서버 한 대당 메모리 용량을 수십 테라바이트 이상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60년의 발걸음, 100년의 희망을 주제로 사진전 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사진전은 중기중앙회 창립 이후 지난 60년간 이뤄낸 성과와 역사적 순간들을 사진을 통해 회고하는 자리로 130여 장의 사진들로 구성됐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1962년 36개 협동조합을 회원으로 출발한 중기중앙회는 현재 969개 협동조합과 688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로 성장했다며 앞으로도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권익대변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며 곳곳으로 한낮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아침에는 비교적 선선하게 시작하겠지만 낮 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25도, 광주 26도, 대구 27도, 강릉은 21도까지 오르며 다소 덥겠는데요. 하루 사이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큰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고요.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제주도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때가 있겠습니다. 한편 중서부 지역은 정체하는 대기오염 물질의 영향을 받으며 먼지 농도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자외선과 오존 지수는 전국적으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 서울과 춘천 24도, 대전 25도로 한낮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동해안은 구름 많거나 흐린 하늘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강릉 21도, 울진과 울릉도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때가 있겠습니다. 낮 기온 전주 25도, 부산 21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이 흐린 가운데 물결은 최고 1에서 1.5m 이하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